네, 선생님들 그러면 이제 이어서요, 우리 제2부 삶과 배움의 연결고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제가 그동안 걸어왔었던 또 실천했었던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전히 이 수업은 어렵고 수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일매일 어떤 교사의 성장이 일어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우리가 바라보고 수업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교사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난 지식이 뛰어나 난 전문가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알려줄게 내가 갖고 있는 교과 내용을 잘 전달할 거야 이런 관점은 제가 과거에 탈피했고요. 정말 학생의 삶에서 이 아이들이 여기서의 학생은 정말 개개인 이 아이들 저마다 가지고 있는 내면의 씨앗 달란트의 재능 이걸 어떻게 하면 꽃피울 수 있을까?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포기하지 않고 성장하려면 어떤 발판을 만들어줘야 될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고민을 바탕으로 실천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서두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기존의 우리 지금 공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우리 공교육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학교는 능력주의가 너무나 깔려있죠. 쉽게 말하면 경쟁을 통해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자리에 선점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더 좋은 대우를 받게 하는 것. 고액 연봉을 받으려면 좋은 대학, 좋은 능력,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된다. 이게 과연 맞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인간 자체로서의 존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인간의 어떤 분류를 하는 그 기계로서 학교가 역할하고 있지 않은가? 똑같은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100명의 사람을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한 기준에 의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 구분하고 분류하고 분류한 대로 사회에 각각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이런 시스템 방식이 과연 옳은가? 근데 우리가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위 말하는 낮은 그러니까 하위에 머무는 사람들은 왜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으로도 풀어가기도 하고 교사 동료들과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더 좋은 교육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취해가지고 네네 아무튼 얼른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가 처한 현실은 교사는 행정 업무가 있고요. 수업이 있는데요. 확실히 수업이 더 중요합니다. 행정 업무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행정 업무의 중요성은 점점 덜하고 있고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입니다. 그리고 그 수업은요. 삶입니다. 삶.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교과 지식을 잘 전달하고 좋은 흥미 유발하고 아이들을 참여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요. 아이들의 삶에 맞닿아 있는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냐? 교사 너 가지고 있냐? 많이 요구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 자료나 책들이 굉장히 많이 학교 현장에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런 책들은 앞선 선생님들의 변화의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미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담은 책이기 때문에 학교라고 하는 곳에 오시기 전에 이 학교가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를 가고 있는지 한번 이해해 보시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어, 우리 학교가 처한 현실은 우리 교육이 꿈꾸는 이상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괴리되어 있습니다. 이 한쪽에 보이는 사시, 우리 학생들이 갖춰야 되는 이런 핵심 역량들은 사실은 학교 안에서의 경쟁보다는 함께 어울리는 속에서 발현되겠죠. 사시, 서로 대화하고 내 생각이 다름을 이해하는 과정은 교류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 교류, 서로 연대하고 책임을 같이 하고 참여하고 소통하고 이 모든 게 사실 민주주의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자,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4개국에 있는 대학생 이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선생님들은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학교에서 함께하는 광장을 경험하셨나요? 거래하는 시장을 경험하셨나요? 아니면 내 주변의 동료들과 경쟁 내가 이 친구를 넘어서야 되는 이 친구가 우리 반은 아니지만 옆 반에 있는 교실에 있는 그 학생을 넘어서야 더 좋은 등급 내신, 석차, 백분율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이상은 이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잘못된 패러다임인데 능력주의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낙오된 친구들 어떤 걸 경험할까요? 네, 우울감. 10명 중에 3명 가까운 친구들이 이렇게 청소년들이 우울을 합니다. 공부, 너무나 큰 학업적인 스트레스가 이 친구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대표적이죠.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나라. 삶의 만족도 너무나 낮은 나라. 물질은 풍요하지만 나는 정말 불행하고 우울한 사람이야. 이 아이들이 만나는 세상, 인스타 세상, 페이스북 세상, 다 잘 먹고 잘 살고 공부 잘하고 멋지고 예쁜 친구들. 잘못된 세상관을 갖기 시작하고 학교에 오면 무기력해지고 어울리지 못하고 이 친구들, 이런 사회의 모습, 이런 학교의 모습이 결국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혐오, 갈등의 시대. 이거 한국 교육이 해결해야 될 큰 숙제입니다. 교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료가 이겁니다. 90년도에 비해서 무려 15년 정도 지났을 때 기업의 매출은 10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 배경 속에는 기계화와 자동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100배만큼의 부가 창출됐으면 그 부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아니면은 회사의 사람들의 채용을 많이 함으로써 그 부가 네, 가야죠. 그런데 사실 가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업의 오너들, 대표들이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되고 축적하게 되고 가진 자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이 구조가, 이 산업사회의 구조가, 지금의 구조가 잘못됐다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요. 우리 하버드 대학교 클라우드 골딩 교수가 The Race Between Technology and Education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자료와 관련된 강의 영상들도 좀 있습니다. 테드 같은 걸 보시면 좀 볼 수 있고요. 저는 그냥 강의 영상을 짧게 보고 굉장히 좀 감명받아서 소개만 드리면 기술이 발전할수록 임금의 격차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더 좋은 학위, 더 좋은 기술, 숙련된 노동자가 더 많은 돈을 버는 구조였죠. 근데 그것을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수록, 공교육의 질이 더 활성화될수록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번영, 사회적인 양극화에서 사회적인 번영으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교육의 힘이죠. 공교육의 힘. 지금 여기 디지털 레볼루션,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디지털 재전환 시대잖아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어떻죠? 너무나 빠르죠. 과거와 다르게 뭐 10년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1, 2년, 짧게는 6달 안에 쑥쑥쑥쑥 바뀌고 있습니다. 드론이 배달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많은 기술의 발전 속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이 더 앞서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의 내용들 보면은 이미 과거의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답습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의 모습을 꿈꾸게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 교육은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교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교사는 배움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배운 전문 지식, 교육 과정의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재능을 이 교육 과정 속에서, 이 수업 속에서 발현시키고 드러내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움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선생님들 즐겁게 배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 이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 학생이 나침반 들고 있잖아요. 이 나침반의 모습 이거잖아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어떤 특정 정해진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때요? 내가 그때그때마다 내가 역량을 발휘해내야 됩니다. 자,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협력하고 탐구하고 이 모든 것이 듣기고 이 과정이 저는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즐겁게 배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침반을 들고서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당황하지 않고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즐겁게 배우는 행위입니다.
즐겁게 배우는 것, 이게 배움의 도구죠. 우리 아이들에게 연필로 펜, 글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연필을 쓰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화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묻고, 탐구하고, 서로 돕고, 이러한 배움의 도구를 그들의 몸에 장착시켜주는 게 바로 교육이고요, 교사입니다. 이 배움의 도구가 살아가는 힘이고요.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나침반을 들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과 나의 네트워크와 관계를 맺고 성장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업은 교사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배움의 도구를 장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요, 가르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막 화려한 스킬, 수업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영상, 자료들을 막 빠방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배움의 도구를 장착하게 할 것인가, 그 배움의 도구는 대화하고 듣고 질문하고 협력하고 탐구하는 것, 이 배움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가가 바로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이 배움을 잘 디자인하는 것이고요. 이 배움의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돌보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돌봄이 방과후 돌봄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토닥토닥 위로가 아니라요. 이 배움이 안 되는 지점, 이 아이가 배움을 주춤거리는 그 지점에서 너 피드백, 이거 잘못됐잖아. 요거 고칠 수 있잖아. 너 이렇게만 하면 성장할 수 있어. 아이의 문제를 교사가 바라봐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마리, 힌트를 던져주는 것. 이건 전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과거의 이 수업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정해진 일련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 학습자가 잘 따라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것, 학습자를 능동적, 주체적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그냥 기계의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는 한 부품으로 보는 거예요. 쑥 지나가면서 3학년 1학기, 2학기,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 마치면 완성, 사회로 내보내는 것. 아닙니다. 삐. 저는 배움이라는 건 사람의 요구,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의 요구, 무엇을 바라고 있지? 군더더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폰 굉장히 좀 좋은 디자인으로 사람들 많이 쓰고 있잖아요. 깔끔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가르침은 만드는 절차에서 다양한 군더더기가 붙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심플해야 됩니다. 우리 레스 이스 모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르꼬르비지에라고 하는 프랑스 건축가가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덜어낼 때 그 의미가 더 구현된다. 수업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사가 말을 많이 하고 학생들보다 막 분주하고 그러면 사실은 뭔가 화려하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이 배움이 없는 교실이 될 수 있어요. 배움은 사용자, 우리 학생의 요구에 맞춰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가지고요. 아이들이 함께 탐구하고 도와가고 협력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사가 바쁜 건 의미가 없고요. 그 상황마다 해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수업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업은요, 교재 혹은 해결해야 되는 어떤 과제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상과의 대화.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되는 어떤 숙제와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개인이. 이 개인이 대화를 시작하는데 개인이 이 대화를 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궁금증이 유발되겠죠? 그럼 이때 이제 모둠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타자와의 대화를 합니다. 이걸 협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화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내가 모르는 것을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석했고 그러면서 생각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나름의 어떤 잘못된 것과 혹은 옳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절차적 지식, 메타인지가 확립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의 사고의 확장과 심화가 일어나고 결국 배움이라는 것은 개인에서 시작해서 개인으로 맞춰야 됩니다. 개인이 중요한 겁니다. 학생 개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발돋움, 발판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배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활동을 마치 작업이 있으면 활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 수업을 만들 때 아이들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수업과는 무관하게 가위질, 칼질, 뭘로 붙이고 아이들 나와서 뭐 하고 근데 이게 성취 기준과 무관하고 오늘 배워야 되는 그 배움의 방향성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네, 무의미한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작업하는 것은 활동이 아닙니다. 협동과 분업, 경쟁은 다른 개념입니다. 협동, 서로 도와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A는 이거, B는 이거, C는 이거, D는 이거. 각각의 역할을 나눠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모든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분업하는 시스템, 모든과 모든이 경쟁하는 시스템은 지금의 산업사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정답을 찾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표현, 정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요. 나의 생각을 밝히는 것. 다양한 생각들이 만나고 그 교실 안에서 교류가 될 때 다양성이 존중받고 그 안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씨앗이 뿌려진 거죠. 저는 그래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협동적인 배움은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활동. 아이들이 부산이 움직이는 작업이 아니라요. 근데 그 활동은 질문을 품고 있어야 돼요. 질문. 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사회 시간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뭐지? 그럼 그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들이 뭔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그 질문을 친구들과 모든과 함께 주고받습니다. 그게 대화입니다. 수다랑 다릅니다. 대화는 주제 안에서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라면 수다는 막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들어줘야 돼요. 아, 영수가 지금 이런 말 하고 있네. 영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죠.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을 던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과 대화를 하는 과정 자체가 탐구의 과정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러면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국가와 정부, 시민과 개인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나온 결론을 나의 언어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화와 듣기, 표현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관계가 생성됩니다.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가 서로 낯설고 어려워하는데 이 친구를 억지로 그냥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수업에서의 이런 협동적인 배움을 통해서 두 친구가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수업이 즐거워집니다. 재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마치 이 수업을 시작하는 뭔가 동기유발 자료가 굉장히 재밌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뭔가 교사의 언변이 뛰어나고 또 어떤 화려한 어떤 장치들이 있을 때 수업이 재밌어진다? 아니요. 선생님들 잘 아시잖아요. 좋은 사람들, 내가 친한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가는지 모를 정도로 우린 이걸 몰입이라고 하잖아요. 관계예요, 관계. 결국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면 학생들 사이사이에서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면 수업은 자연스럽게 몰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수업을 잘하겠다가 아니라 수업을, 배움을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면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를 기반으로 다시 더 좋은 수업으로 환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의, 그런 현장의 교실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묻고 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거 어떻게 해? 왜 그렇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들이 경험해봤던 교실에서 나왔었던 이야기일까요? 저도 제가 학창시절 때 이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빨리 문제 풀고 정답 맞추고 다음 단원 나가고 친구한테 보여주는 건 내 점수한테 위협되는 행위. 근데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는 이런 언어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묻고 답하고 듣고 경청하는 이런 모든 것들. 선생님이 학생이라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가 학생이라면 저의 수업을 듣고 싶냐? 자문할 거예요. 자문. 아이들한테 저는 늘 묻습니다. 2학기 교육과정 어떤 식으로 수업하면 좋을까? 얘들아 어떤 수업 듣고 싶니? 어떤 걸 배우고 싶어? 그럼 아이들이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원해요. 말해요. 네, 요구하는 겁니다. 사용자들의 요구를 듣고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는 게 바로 교사의 역할입니다. 먼저 물어보는 것부터 출발하겠죠. 그래서 오늘 많은 건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딱 하나 물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다가가는 그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자, 오늘 이 많은 이야기들의 핵심이 됐던 철학적 배경에 바로 이 존재가 존재에 이르는 길 교육 이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 중에서 꼭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길게나마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람을 교육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모두 배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현재 삶보다 더 깊고 성숙한 저만치의 삶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 가르치는 쪽은 사람과 세상에 관해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꽃피울 인간다운 삶의 모습에 관해 보편적 관점에 서서 배우는 사람과 같은 삶의 방향을 바라보며 그들보다 한 발 앞에서 함께 비해졌고 바람을 함께 견디며 살아가는 삶이다. 어떠세요? 하나의 문장에 사실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되는 이념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모두 배움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같은 시민입니다. 교사라고 하는 위치나 직위가 아이들보다 높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 아이들이 삶과 연결지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교사라는 직업을 맡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의 삶에서 배움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더 좋은 삶, 더 멋진 삶. 여기서의 더 좋은 삶, 멋진 삶은 물질적인 풍요,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더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들과 반대편에 서서 가르치는 쪽, 배우는 쪽 이게 아니라요. 그들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먼저 앞서 나가면서 그들에게 가야 될 길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대로 살아야 하고요. 살아온 대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는 수업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교사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책들과 제가 아까 봐드렸던 자료들도 있고요. 최근에 우리 김누리 교수님 한국 혐오사회, 갈등사회와 관련된 책도 쓰셨고 또 많은 강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선생님들 정말 잘 들여다보시면요. 너무나 아픈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가 그런 거를 외면하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지식 잘 포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의 역할이 어떤 것일까? 이 한국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교육은 과연 어느 만큼의 비중을 차지할까? 기득권, 권력을 유지하는 데 그냥 한 수단일까?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 지금 우리 안에 깔려있는 이 잘못된 패러다임을 바꿔서 교사가 교과 지식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교과적인 지식과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결국은 내가 대하는 우리 아이들, 사람, 삶, 숨이 있어야 되고요. 서로 호흡을 교환하는 숨, 그리고 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삶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 아이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게 진짜 우리 교사가 지금 이 시대에 갖춰야 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 또 지극히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철학들을 선생님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저도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니고 완성이라는 표현도 안 맞지만 가야 될 길이 먼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럽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 교육이 교사인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저도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 좋은 사회 만들려면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저는 교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학교 현장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요. 꼭 교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느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이런 관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개개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여기에 마지막에 메일 주소를 좀 넣어서 혹시나 더 많은 자료나 이야기 혹은 저랑 좀 이제 교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메일 주소를 남겼어야 되는데 쓰다 보니까 메일 주소를 못 남겼습니다. 메일 주소는요, 그냥 간단히 불러드리면 제 이름은 이동수입니다. 그래서 동수, DONGSOO 그리고 숫자 85 동수85 골뱅이 korea.kr입니다. 네. 공직자 통합 메일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수85 korea.kr로 메일을 주시면 혹시 제가 들었던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까 1부 때 했었던 어떤 진로나 미래의 어떤 그런 고민도 더 자세히 묻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부담 없이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아온 선배이기 때문에요. 이야기해 주시고 물어보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끔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 참 오랜만입니다. 혼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한 거. 사실 수업 때도 그렇고 저 혼자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데 이야기가 말이 빠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좀 마지막에 양해를 구하고요. 선생님들의 삶을 정말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고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가는 길이 맞다고 믿고 할 수 있는 것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만나서 반가웠고요. 나중에 더 좋은 자리에서 더 좋은 기회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